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의 종잣돈을 가로챈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는 하지 못할 망정 돈을 가로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중엽이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어느 고을에 가난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헌데 부부는 혼인한 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남편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드디어 아내에게 태기가 생기더니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농부 부부는 이름을 성복이라고 지어주고 귀하게 태어난 자식이니 온갖 정성을 들여서 키웠습니다. 헌데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서 그랬을까요? 성복이는 자라더니 인간 말종이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자기 인생까지 망쳤다며 불만을 품더니 공부는 하지 않고 사고만 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복이는 성장하더니 집안에 돈이 좀 되는 것이 있으면 가져다가 주색 잡기를 하거나 노름판을 들락거리며 다 써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복이는 부모님이 깊숙이 숨겨둔 종잣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돈을 갖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간곡하게 말렸습니다. 어이구 이놈아, 그 돈은 박생원의 밭을 사려고 모아둔 돈이여. 소장일로 살아온 게 한이 맺혀서 한두 푼 모아 이제 겨우 밭을 사려고 모았던 거요. 봄이 오면 보릿고개가 올 텐데 그 밭에서 농사라도 지어놓지 않으면 우리 식구는 굶어 죽는다. 그런데 그 돈을 갖고 가면 어떡하냐. 아니, 가난한 부모 밑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제가 좀 필요한 데 쓰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아이고 성복아, 아이 그건 안 돼. 이거 놓으세요. 성복이는 그러면서 매몰차게 부모를 물리치고 돈 뭉치를 들고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성복아 안 돼. 아이고. 어이구, 내 팔자야. 그렇게 부모는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했지요. 성복이는 그 돈을 갖고 한양으로 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다음에 총각처럼 댕기머리를 하고 있으면 한양 사람들이 쉽게 볼 것이니 상투를 틀고 갓을 쓴 선비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기생집을 전전하며 술과 방탕으로 돈을 펑펑 썼습니다. 오늘도 성복이가 압구정의 정자에서 기생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네요. 아, 야, 매워라. 경치가 그만이구나. 자, 한 잔 따라라. 아이 나으리 당연하죠. 이렇게 호골이신 나리께 무엇인들 못 따라드리겠습니까? 자, 어서 드시와요. 우냐 우냐. 그렇게 한양에서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미양이라는 기생이 졸세의 미인이라는 소문이 들려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성복이는 미양이를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길을 넘어가는데 멀리서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50살은 넘어 보이는 사내가 동굴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닙니까? 응? 거지가 동굴로 들어가네? 성복이는 그런가 하고 다음 고을로 넘어갔지요. 그런데 그 고을에 가니 큰 대갓집 벽에 현상수배 전단지가 붙어 있었고 현상금이 무려 300냥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인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가만히 보니
아까 산을 넘어올 때 동굴로 들어가던 거지와 생긴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오, 동굴로 들어갔던 그 거지가 저 수배자였구만. 300냥을 커져벌게 생겼구나. 그래서 성복이는 관하로 가서 수배자를 봤다고 신고한 다음 동굴로 먼저 갔고 포졸들이 뒤이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성복이가 먼저 동굴에 도착해서 오랏줄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꼼짝 마라! 그렇게 하고 나서 동굴 안을 보는데 그 거지가 병이 들어 보이는 처녀에게 솔잎 지은 것을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응? 솔잎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끼니를 채우려고 겨우 먹는 것이니 두 사람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복이가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거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으리, 저를 잡아가는 것은 좋으나 저희 딸이 먹지 못해서 이렇게 기력이 빠져 병이 들어있으니 딸은 놔두고 저만 잡아가십시오.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복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처녀를 가만히 보니 이마에 검은 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을 보는 순간 성복이는 어렸을 때 죽었던 여동생이 떠올랐습니다. 성복이가 어렸을 때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이마에도 검고 큰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복이가 어느 날 여동생과 산에 올라갔는데 성복이가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오빠 배 아파? 저 앞에 약초가 있다. 내가 캐다 줄게. 그거 먹으면 나을 거야. 기다려. 그러고 나서 동생은 절벽 위로 가서 약초를 캐려다가 그만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성복이는 그 동생을 하염없이 그리워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처녀의 이마에 여동생과 똑같은 점이 있으니 그만 죽었던 여동생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성복이가 아무리 인간 말종이었지만은 처녀의 병든 모습을 보자 여동생 같아서 현상금은커녕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따님이 많이 안 좋은가 보구려. 예서 이 돈으로 얼른 식량을 사서 먹이시오. 그러면서 성복이는 품속에서 돈 30냥을 던져주었습니다. 아니 나으리, 이래도 되는 건지요? 도련님 고맙습니다.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포졸들이 잡으러 오고 있으니 어서 이 동굴에서 도망치시오. 예, 그래요? 예, 수경아, 어서 업혀라. 그렇게 해서 거지는 처녀를 업고 동굴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포졸들이 동굴 안으로 들이닥쳤지만은 성복이가 벌써 도망치고 없다고 하자 허탕을 쳤고 거지 부녀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성복이는 경기도로 가서 기생 미양이를 만나 또 돈을 흥청망청 쓰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돈을 물쓰듯 했으니 갖고 있던 돈이 남아났겠습니까? 1년이 지나자 성복이는 모든 돈을 탕진하고 핀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어느 대갓집 모습으로 들어갔지요. 그러나 사실 말이 모습이지 한 번도 하지 않은 힘든 일을 잘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고 가는 집마다 내쫓아서 그만 오갈 데 없는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추운 겨울의 삭풍이 눈보라와 함께 휘몰아치고
잘 곳마저 없어지자 성복이는 고향이 생각났습니다. 비록 가난한 집이었지만은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부모님이 주신 군고구마를 먹던 그 집이 그리워졌지요. 그래서 성복이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님께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으니 이제 부모님 곁으로 가면 다시는 그런 나쁜 아들이 되지 않고 효도를 다하는 아들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 오갈 데가 없어서 한겨울이 오니 고향에 어렸을 때 추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방패연을 함께 들고 뒷동산에서 날리던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러하니 저를 용서해 주시려거든 동짓달 초이튿날 뒷동산에 방패연을 띄워주십시오. 저는 고향 인근으로 가서 뒷동산에 그 방패연이 떠오르면 저를 용서하시겠다는 뜻을 알고 부모님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나 연이 보이지 않으면 절 거절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멀리 떠나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성복이는 그렇게 서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본 후에 성복이의 고향 쪽으로 간다고 하자 그 선비에게 서신을 주며 꼭 부모님에게 전달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 후 약속한 날짜가 되자 성복이는 고향 마을 근처로 와서 언덕이 잘 보이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방패연이 언덕 위에 있을까? 그렇게 성복이는 가슴을 졸이며 산 위로 가서 집 쪽의 언덕을 봤지요. 그런데 언덕 위에 수십 개의 방패연이 연줄에 주렁주렁 매달려서 날아오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본 성복이는 부모님의 사랑에 그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패연이다. 그것도 셀 수 없이 많아. 아버님, 어머님, 절 용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성복이는 그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언덕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언덕에 올라가니 저 멀리서 아버지가 연을 날리고 있고 어머니도 옆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 부모님이 연을 띄우고 있구나. 빨리 가서 인사드리자. 어머니, 아버지! 아니, 성복아. 예, 저예요. 아이고, 성복아, 살아있었구나. 어머님, 아버님, 절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서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린 네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다. 이런 걸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걸까요? 부모님은 성복이가 아무리 그렇게 불효를 했어도 이렇게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착한 아들이 되어서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할게요. 그래, 내 아들 얼마나 고생했냐. 어서 집으로 가자. 집에 와서 얼른 밥 먹자. 너 주려고 쌀 사다가 쌀밥 해놨다. 어서 가서 먹자. 예. 그런데 아버지가 성복이와 만나며 연줄을 놓자 그만 연이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연이 저기 아래에 떨어졌네. 얼른 가서 가져와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언덕 아래로 연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다리는데도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자 성복이와 어머니는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느닷없이 포졸들이 달려오더니 아버지를 붙잡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성복이는 발을 멈추고 봤지요. 포졸들이 왜 아버지를? 어르신 성함이 김팔수가 맞지요? 예, 그렇소만 왜 이러는 거요? 맞구만, 어서 끌고 가자. 예. 난 잘못한 게 없어. 죄를 져서 그러는 게 아니오. 지금 전쟁이 났소이다. 예? 예? 그 해는 병자년이었고 병자년에 일어난 전쟁이어서 사람들은
병자호란이라고 했습니다. 청나라군이 국경선을 넘어오려고 해서 조정에서 국경 쪽에 성벽을 쌓아서 막으라는 영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부역을 할 사람들을 징집하는 중이요. 자, 데려가자. 예. 아이고. 아이고 영감. 그것을 본 성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겨우 부모님에게 속죄하고 효도하며 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끌려가다니, 더구나 부역을 가면 늙은 아버지는 그 힘든 노동일을 견디지 못해서 죽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성복이는 군관에게 달려갔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저자는 뭐지? 나리, 소희는 저분의 아들입니다. 저를 끌고 가시고 대신 아버지를 풀어주십시오. 그래, 젊은 청년이니 지원병으로 쓸 수 있겠구나. 부역보다는 전투병이 더 필요하지. 여보라, 이놈을 끌고 가자. 예. 아니 성복아, 네가 내 대신 가다니 그건 안 된다. 나으리, 이 아이는 외아들이어서 집안의 태를 이어야 합니다요. 저를 끌고 가고 저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뭐더라는 게냐? 어서 아들을 끌고 가자. 예. 아이고 성보가, 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다시 만났는데 네가 가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안 된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방탕으로 속을 썩였는데 용서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속죄를 하니 부디 오래오래 사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성보가. 그렇게 성복이는 끌려갔고 부모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넉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성복이의 부모는 성복이를 잃은 상심으로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복이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니 성보가. 에이? 성보가 살아있었구나. 두만강 쪽으로 끌려가서 전선에 배치되었는데 청나라군이 압록강 쪽으로 돌아서 조선으로 쳐들어와서 싸울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명령을 기다리는데 우리 임금님께서 남한산성에서 버티다가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했대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디 내 자식 얼굴이나 만져보자. 아이고. 네가 날 위해서 대신 전쟁터로 가니까 하늘이 효심을 알아보고 살려준 것 같구나, 성보가. 어머님, 아버님, 제가 속썩이고 불효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다. 네가 살아서 온 것만으로도 고마울 뿐이다. 저는 그날 두 분이 하늘에 방패연을 수없이 많이 띄워준 것을 보고 내리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이제 전쟁도 끝나서 우리 가족이 다시는 헤어질 일이 없을 테니 이제부터 제가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알았다. 그렇게 세 식구는 다시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었고 이제 오순도순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화목하게 살아도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헌데 전쟁을 치러서 물자도 부족한 데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성복인의 가족은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연로한 부모님은 밥 먹듯 굶어서 일어서기도 힘들 정도로 기력이 빠졌으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성보가, 그게 뭐냐? 고을 사람들이 산과 들에 있는 먹을 것은 다 먹어버려서 이렇게 소나무 껍질을 좀 벗겨왔어요. 아이고, 이제 소나무 껍질로 연명하는구나. 아이고 그렇게 세 식구는 기가 막혀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관찰사가 행차하더니 마당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쉬, 물러 걸어. 거기다가 관찰사 옆에는
고운 옷을 입은 낭자가 함께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복이네 식구들은 놀라는데 관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게, 날 모르겠는가? 예? 그때 그 동굴에서 자네에게 돈 30냥을 받았던 사람이네. 그럼 그때 그 동굴에 있던 분이십니까? 성복이가 놀라며 보는데 관찰사의 옆에 있던 낭자의 이마에 검은 점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낭자는 그럼 그때 그 동굴에 있던 처녀요? 예, 도련님 맞습니다. 그때 도련님께서 주신 30냥으로 소녀가 끼니를 해결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낭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원래 조정에서 조총을 쏘는 사수로 계셨습니다. 헌데 상관이 조총을 빼돌린 후 그게 들통나려고 하자 아버님께 누명을 씌웠고 저희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소녀는 아버님과 함께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가 된 두 부녀가 동굴에 숨어 있다가 성복이에게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청나라군이 침략해 오자 조정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해도 자원 입대를 하면 죄를 면해준다고 공표했고 처녀의 아버지는 지금이 기회인지라 자원에서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참전해서 조총을 쏘는 사수답게 양구리라는 청나라 적장을 쏘아서 죽이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양구리는 청나라 황제였던 누르하치의 사위였으니 그 공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 누명도 벗겨지고 적장을 죽인 공을 인정받아 지금의 관찰사로 임명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그 동굴에서 베푼 언덕으로 나와 수경이가 목숨을 건졌고 나도 이렇게 관찰사가 되었네. 그래서 그 공을 갚으려고 이렇게 왔네. 내가 큰 집과 재산을 준비했으니 밖에나. 예? 아이고, 나리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네 심성이 누구보다 착한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어서 하는 말이네만 내 사위로 삼고 싶네. 어떤가? 예? 소인은 천한 신분인데 어찌 아씨와 혼례를... 소녀, 그때 동굴에서 도련님의 선한 모습을 보고 저의 낭군이 되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도련님을 평생 낭군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씨... 어이구, 세상에나 이렇게 고운 아씨가 며느리가 되다니. 성보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해서 성복이는 수경아 씨와 혼례를 올렸고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비록 한때 부모의 속을 썩히던 아들이었지만은 속죄하고 효도하려는 성복이의 마음이 그렇게 복을 받게 하였나 봅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